네, 반갑습니다. 여의도 원피 TV의 닭간다 진행을 맡은 황현입니다. 고수들의 정체부쇼 닭간다 매일 오전 30분 여러분들과 생방송으로 만나고 있죠. 어저께 저희가 이제 구독자 10,000명을 넘어섰고 처음으로 동접자가 1,200명을 넘어서서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열심히 좀 방송을 하려고 여러분들께 다짐을 좀 드리면서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고 여러분 또 댓글 또 이런 것이 알고리즘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수들의 초정밀 정체부쇼 닭간다 함께 오늘도 역시 정치 뉴스를 까볼 세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완 평론가,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어제 이제 구독자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명품 출연인데 저 출연이시죠. 그래서 예. 뭐 10,000명이라니. 아니 오늘 좀 기대가 원래 큽니다. 자리를 해주시려던 우리 또 분께서 좀 몸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강성필 부대변인이죠. 예, 네. 부대변인께서 좀 몸이 안 좀 좋으시죠. 불편하셔서 좀 새롭게 모셨습니다. 김동완 평론가님 예. 다소 생소한 분이 계시는데 좀 자기 소개 시간 좀 가져볼까요?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예, 스몰 토크 좀 해보죠. 예. 예, 스몰 토크로 저희 신인이지만 네. 앞에 꼭 프로를 붙이려고 합니다. 오. 그래서 프로 신인 평론가 이렇게 음. 오늘 한번 소개를 하고 싶고요. 네네. 저는 주로 이제 정치 현장에서 실무를 좀 오랫동안 뛰다가 이제 뭐 사회 평론 한번 해봐야겠다. 네네네. 이제 이 정도면은 이제 한번 평론의 길도 한번 해보자라고 네. 해서 갑자기 대타로 나오게 된. 그러시군요. 아니 공무원 생활도 좀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저는 예. 국회에도 좀 계셨었나 봐요. 네네 국회에도 오. 있었고요. 보좌진에 국회에도 있었고, 계셨나요, 예, 그러면? 보좌진도 오. 했고 그 전에는 지자체에서도 네네네. 메시지 팀장으로 역할을 했고 메시지 팀장은 뭡니까? 뭐 이제 글을 잘 쓰는 걸로. 아, 또 제가 그래서 글 잘 쓰시구나. 그동안은 글을 쓰다가 이제는 네. 말을 잘해봐야겠다. 뭐 그래서 글 잘 쓰는 거야 뭐 나름 자신이 있는데 네네. 말 잘하는 거는 이제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되는 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글 잘 쓰는 분들이 말도 잘하시잖아요. 글 잘 쓰시잖아요. 말 잘하는 거 보니까. 뭐 그렇죠. 뭐 예, 예. 글을 또 이제 입으로 풀어내는 것도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벌써 멘트 하나가 주옥 같네요. 주옥 같아. 예. 김성열 우리 또 수석 최고위원께서도 글도 좀 잘 쓰시고 뭐 그렇습니까? 그 대표님들 그 연설문 같은 것도 뭐 직접 좀 손도 좀 봐주시고 그래요. 뭐 거의 제가 중진들을 오래 모셔버릇해가지고 그렇군요. 모두 발언을 남의 거를 정말 많이 쓰다가 요새 제 걸 쓰고 있거든요. 음. 요새 제 거 쓰니까 이게 또 색다르게 어렵더라고요. 저 중이 또 제 머리 못 깎잖아요. 예,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페이스북 자주 보는데 좋은 글을 너무 많이 써주셔가지고 저도 아유, 많이 감사합니다.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 예, 아주 시작이 따뜻하네요. 예, 좋은 말씀들 오늘 잘 얼마나 해주시고. 싸우려고 이렇게. 오늘 기대됩니다. 연설문 전문가였습니다. 예, 연설문. 논설문. 연설. 연설문. 연설문. 어떤 분 연설문 주로 많이 쓰셨어요? 저는 이제 국회의원분들. 뭐 국회의원들의 연설문도 뭐 기자회견문 연설문 정말 많이 썼고요. 그리고 저기 광주광역시장의 연설문이라든가 또 지난번 대선 때 네네. 이번 대선 말고 지난번 대선 때는 또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오. 예. 근데 거기는 뭐 인원이 많다 보니까 혼자 당연히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네네. 하나의 팀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래서 네. 줄곧 한 최근 몇 년 동안은 글과 많이 씨름을 한 것 같아요. 글하고. 그렇군요. 예. 아니 저도 뭐 책도 쓰고 저도 그러니까 저는 뭐 경제 쪽이긴 하지만 그 직접 연설문 같은 거 하시는 정치인분들도 많으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예, 뭐 이게 예. 대신 이제 연설문 써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그 거고. 어쩔 수 없이 초안은 초안. 이 실무자들의 디테일한 어떤 숨결 이런 네네. 것들을 좀 넣고 네네.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정치인이 자기의 또 영혼을 불어넣는 네네. 이런 이중 삼중의 이 초고를 다듬고 원고를 오. 만들고 근데 바로 연설하기 5분 전까지도 막 바뀌어요. 그쵸. 뭐 아시겠지만 바뀌죠. 뭐 네. 윤석열 대통령 지난번에 대통령 윤석열 지난번에 네네네. 아무튼 뭐 바이든 날리면 이거 할 때도 막 5분 전에 바뀌었다. 아. 이미 뭐 사과문까지 다 준비했지만 들어갔더니 바뀌더라. 네. 이런 일들도 있을 정도로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시장입니다. 원래는 이제 예. 보통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배워왔고 국회 자체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이 당에 오고 나서 개혁신당 오고 나서 특징은 아무도 써주지 않아요.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쓰죠. 네, 거의. 이준석 대표 본인도 오늘도 아까 가보니까 자기 거 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거 다른 거 쓰고 저 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 거 직접 이제 근데 이제 쓴다는 본인이 게. 그래 버리니까 천하람 의원, 이주영 의원 할 거 없이 다들 해야죠. 본인이 써요. 아니 이번에 그
장동혁 후보 국민의힘 네, 연설문 연설문 누가 썼어요?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보좌관 평가가 누가 썼어요? 써주셔도 잘 안 읽는다. 네. 아 근데 장동혁 후보가 네.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워낙 게임 플레이가 좀 아. 뭐랄까 자기 자질이 좀 뭐 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혼자 거의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혼자 다 글도 했군요. 잘 안 만져주는 것 같아요 보좌진들이. 그래서 사실 우리 비서진들 보좌의 기본이 메시지, 일정, 정책 이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글 잘 쓰시는 분들은 메시지는 본인 워딩으로 소화를 하시고 그런데 본인이 이제 있었을 것 같아요. 일정 정책 같은 것들은 또 이제 보좌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또 보좌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네. 있겠죠. 그거 남이 써주면 장동혁 후보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거 남이 써주는 거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네. 본인이 직접 부끄럽네요. 썼을 거라고 생각이 부끄러움이 같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어집니다. 자 이제 닭간다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정청래 만찬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이제 당 대표죠 만찬이 있었다고 해요. 당정 이견을 수술 위에 모였나 뭐 이런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검찰 개혁 관련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용산과 민주당의 좀 약간 속도 조절을 놓고서 그 검찰 개혁 자체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좀 빨리 진행 추석 전에 뭐 밥상에 올리겠다라는 당 대표의 말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조금만 좀 속도 조절하자 너무 이르게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뉴스를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갈리더라고요. 뭐 이거는 뭐 대통령실에서 어느 정도 뭐 당을 위해 좀 양보한 것이다. 아니다 이건 뭐 정청래 당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근데 이렇게 좀 뭐 법무부 장관 쪽에서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좀 이야기가 엇갈리는 게 무슨 이유에서인지 좀 한번 좀 얘기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취임덕이 벌써 온 것 같아요. 취임덕이요. 네,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레임덕도 대통령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레임덕이다 실권이 없다 네. 여당에 끌려다니는 걸로 저는 보여요. 여당에 끌려다닌다. 검찰 개혁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방송 3법도 좀 잠깐 속도전을 주문하는 척 그 최민희 이 과방위원장과 좀 대척점에 서 있다가 결과적으로 여당의 주도대로 지금 단독 처리를 임박한 상태죠. 네. 노란봉투법도 좀 재개 요구들이 많아서 속도전을 주문하는 척했는데 결과적으로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가 되고 있고 지금 뭐 한 발 더 가서 검찰 개혁도 사실 검찰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민생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는 건데 어떤 조직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을 어떻게 대체할 건지가 선행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뭐 정당이야 그냥 법 아무렇게나 만들면 민주당 스타일대로 그만이지만 이제 제도권에서는 그걸 어떻게 집행을 할 건지에 대한 좀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뭐 기관별 관할부터 시작해서 그런 법률 집행상의 그런 또 의결 과정부터 시작해서 고려할 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실에서 일해본 입장에서 지금 여당의 속도는 말이 안 맞습니다. 저건 여당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여당의 과속 핸들을 제지하기는커녕 끌려다니는 모습 때문에 앞으로 지지율 더 떨어질 일만 남았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당이랑 좀 속도가 다른 게 뭔가 좀 이견이 아무래도 좀 있는 겁니까? 민주당에서 또 일을 하셨으니까. 아니, 저는 우리 그 박민영 대변인의 분석에는 뭐 동의는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민주국가의 기본 정치 원리가 뭡니까? 이당 치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에서 나오는 얘기를 경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나오는 얘기로서 네네. 이것은 그냥 순리에 따르고 있다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속도냐 뭐 내용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취재해본 결과 내용적으로는 거의 다 완성이 돼 있는데 사실 시기 조절론 그럼 어느 시점에 가장 이것을 이렇게 법을 집행하거나 법이 이행되는 타이밍이 언젠가를 끊임없이 지금 분석해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트리거들을 이렇게 좀 조정하는 거죠. 미세 조정하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거대한 개혁을 눈앞에 두고 뭐 어떻게 일사천리로 그게 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조정하는 과정 속인데 다만 정청래 당대표께서 지난번에 법사위원장으로서 국민께 큰 효능감을 보였던 것은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속도뿐만이 아니라 방향까지도 굉장히 정치하게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노하우가 굉장히 좀 쌓여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렇다고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당연히 검찰 개혁에 관한 내용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이해하고 계시는 만큼 이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는 이제 뭐 지금 계속 논의되고 조율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밥상은 금방 국민들께 보여드릴 것이다. 근데 이거 결과적으로 추석
추석 전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아니죠. 지금 추석 전에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이 논리 어제 이제 당정대에서 예를 들어서 정무적으로 어떻게 조율되는 과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될 측면이 있지만 네네. 예를 들어서 법안만 놓고 보면은 법안 통과하고 정부 공포하고까지의 과정만 놓고 보게 되면 역순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의지 그러니까 추석 전에 밥상 차리겠다라는 의지만 강력하다라고 한다면은 네. 뭐 8월 말에 법안을 통과시켜서 그것이 뭐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가서 공포되는 과정까지 이 절차를 역순으로만 놓고 보면은 프로세스상은 가능한 일이죠. 예, 불가능하다고까지는 볼 수는 없는데 네.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 의견도 좀 있던데요. 근데 이제 이 개혁이라는 게 지금 이제 예. 개혁이라는 거를 아무래도 이제 힘이 제일 좋을 때 대통령이 힘이 제일 좋을 때 추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그렇죠. 하니까 네, 지금 네. 추진하려고 하는데 네, 네, 네. 사실 저는 세 분에게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한데 어쨌든 뭐 추진은 이거는 뭐 100% 이제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조금 속도 조절 법무부 장관 말처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자, 해서. 근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검찰 개혁이라는 얘기가 검찰 개혁이 이슈가 이번 정권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 들어서 갑자기 들어온 이슈가 아니거든요. 이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아유, 그래서 이전부터요. 윤석열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우리 이해찬 전 민주당 네. 대표께서는 그래서 저는 좀 신중해야 그럼요. 되지 않은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네. 이미 많은 부분들이 그 당내 축적돼 있고 당정청에 축적이 돼 있고 또 이 축적된 내용을 뭐 한때는 이제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도 워낙 이제 민주당하고 많이 협상을 했기 때문에 이미 내용적으로는 서로 간에 다 조율이라기보다는 내용적으로는 서로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역사적으로 축적돼 온 과정이 있었고 네. 이것을 언제 하느냐의 문제만 남았을 뿐인데 지금 이제 그 정권 촌데 너무 이제 뭐 빠르게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네네네.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그래서 어제 나왔던 그 당정대에서 과연 이 시점을 추석 전 밥상머리에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는 대단히 중요하게 논의된 의제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요거는 두 가지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하나는 일단은 대통령실과 당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당은 당원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당원들이 검찰 개혁을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속도전을 내고 싶어 하죠. 특히 당대표가 새로 됐으니 이 부분은 내가 명확하게 하겠다라고 공약으로 했던 것처럼 이제 하고 싶어 하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은 민주당만의 대통령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 전체 나라를 전체를 봐야 되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민주당이 그랬으면은 여론전을 좀 잘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검찰 개혁안이 구체적으로 올라오는 상황에서 여러 부분에서 우려가 제기가 됐어요. 지금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검찰 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예전부터 다뤄졌던 이슈인 건 맞아요. 맞는데 지금 나오는 방안들은 예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정도의 굉장히 급격한 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협이라든가 뭐 심지어는 민변이나 참여연대 쪽에서도까지도 지금의 이런 안들 굉장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여원 변호사라든가 몇 분 변호사들이 나와서 정말 정파를 가리지 않고 지금 이대로 됐다가는 많은 정말 서민들이 오히려 법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복잡하게 되는 상황들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여론전에서 좀 먹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해도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개혁 누구보다 하고 싶겠죠. 하고 싶지만 방향성에는 동의를 하나 야 지금 우리가 가는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는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거고 그럴 거면 사실 이 부분은 당이 좀 더 세밀하게 해가지고 법안을 좀 수정을 하고 여론을 받아들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하고 이런 거를 해줘야 돼요. 당이 그걸 올려줘야죠. 이거 정부 입법으로 넘어오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의원 입법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당이 사실은 안쪽에서 명확하게 하나의 목소리를 내주기는 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검찰이라는 게 사실 뭐 하루 이틀 이야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검찰 개혁이라는 것도 근데 검찰을 저렇게 갑자기 개혁을 한다고 하면은 물론 예전부터 준비를 해왔겠지만 그 사실 가장 많이 피해를 받는 건 일반 국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범죄에 관련된 수사를 해야 되는 곳이고, 근데 그게 갑자기 다 이첩이 되면서 검찰 자체가 완전 그 기능을 없애는 뭐 개혁이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방향성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의견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위험하죠. 제가 실무를 해본 입장에서 뭐 기획안 쓰는 거요, 내용 만드는 거는 하루에도 몇 개씩도 만들 수 있습니다. 페이퍼 네. 숙달자들에게 그런 것들은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핵심은 어떻게 관철시키고 집행을 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세부안이 중요한 건데 지금 뭐 내용들이 완성됐고 축적됐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미 여론전뿐만 아니라 경험으로 확인을 했어요. 검찰개혁 일부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공수처 만들었고 검수완박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 사기 범죄 같은 것들을 경찰이 주도적으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경찰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능 범죄에 대한 수사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기 범죄의 구성 요건이나 그런 법리 적용을 잘 못해요. 그래서 현장의 변호사들조차도 경찰들이 담당하다 보니까 수사에 너무 속도가 붙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범죄 수사가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누가 피해를 보죠? 국민들이 피해를 봐요. 보죠. 그런데 예. 지금 경찰이 수사를 좀 미진하게 했을 때 검찰들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수완박 때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워낙 많아서 그런 보완 조치라도 있었는데 지금 그마저도 폐지하고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저도 검찰 개혁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특수부 출신들을 좀 겪다 보니까 검찰들이 진짜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특수부들 진짜 문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빠지지 않는 저도 한동훈 전 검찰이 장관. 문제가 많다고 네. 무조건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럼 경찰은 문제가 없냐? 애초에 경찰 시스템에서 수사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검찰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다시 경찰로 회귀하자라고 하는 게 과연 합당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아니 대표적으로 버닝썬 같은 사건들이 왜 몇 년 동안 그 수면 아래서 제대로 노출이 안 됐습니까? 부패한 경찰들과 악한 세력들이 결탁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경찰은 부패하지 않나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문제니까 경찰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이 졸속 행정으로 나라 말아먹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사실 뭐 N번방 방지법이니 무슨 뭐 그 민식이법이니 이런 정책들, 공수처 신설도 저희가 그렇게까지 격렬하게 반대를 했는데 무작정 추진을 했잖아요. 다 부작용들이 엄청나서 폐지를 하니만이 얘기 나오고 있고. 아니 저는 어제 대통령 정책실장도 깜짝 놀란 게 노란봉투법 일단 해보고 나서 기업들이 도망가면 그때 법 바꾸면 된다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정권이죠? 아마추어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좌파 정권에서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당하는 그런 참극들이 있었던 거고, 지금도 그렇게 될 확률이 제가 봤을 때 벌써부터 유력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야, 이거 뭐 한 말씀 드리지가 않을 수가 없는데. 오시자마자 예. 두 분 초면이시죠? 네, 초면입니다. 다 초면이고요. 예, 요거 검찰 개혁 짧게. 얘기는 짧게 한 말씀만. 처음에 왜냐면 화기애애한 아직 이유가 그 있다니까. 법안의 내용이 좀 확인이 안 되니까. 정책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서 네. 제가 강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네네네. 없어요. 어쩔 수 없죠, 그건. 당 내에서 뭐 법안은 뭐 사실 기본적으로 다 성안이 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걸 언제 오픈하느냐의 문제, 그런 것들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실무 기술적으로. 근데 그 아까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그 민주당이 이제 자꾸 나라를 이제 말아먹을 뻔했다 뭐 이런 말씀하셨지만 나라를 계속 실제로 망친 것들은 타 보수 계열, 정당 다뭐다 감옥 다 여러 번 다 가지고 역대 정권마다 감옥 가시고. 정책 이슈는 아니죠. 자, 정책 이슈는 아니지만 어찌 됐건 민주당은 실제로 이 민심과 여론의 지금 이런 것들을 지표를 다 보면서 가고 있다. 그러면서 방향 당연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세부 내용까지 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당의 기본 방점은 어떻게 이 민생을 망치고 예를 들어서 서민들의 피해를 좀 피해 길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어떤 개혁안이 논의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방향성 자체에서 그런 방향이란 건 있을 수가 없고요. 최대한 지금 우리가 이제 검찰 개혁을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 경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서 부실 수사 또는 서민 피해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검찰권들을 키워주면서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검찰권이 확대되는 어떤 그런 역사적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검찰이 너무 비대해졌다. 그래서 이것을 이 비대해진 권력을 약간 수평적으로 맞춰야 되는 것이 역사적 하나의 과제다. 힘을 좀 빼는 거죠. 힘을 뺄 수밖에 없는 네.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공수처도 이렇게 설립됐고, 그 다음에 지난 정부에서는 뭐 검경 수사권 개혁 뭐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그렇게 해서 일정 부분 됐습니다. 물론 저기 전임 정부 윤석열 정권에서 시행령 통치라는 뭐 문제가 나와갖고 다시 이제 검찰이 주도권을 갖는 그런 과정까지 갔는데 자 그럼 결과적으로 보세요. 그 공수처도 그렇고 공수처 생겨서 우리 뭐 민생에 부담되는 수사를 했던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 대신 이번에 내란 국면에서 크나큰 기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힘을 억누르는 방식에서의 개혁 과정이 그다지 틀리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흐름 속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도 검찰의 권력은 너무 비대하고 네네. 검찰의 수사권이 너무 강대하다. 이 측면에서는 민주국가의 어떤 상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굉장히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해 줘야 된다. 너무 한쪽이 툭 튀어 올라와서 강한 권한을 갖게 되면은 윤석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 검찰이 그동안 해온 행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특히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덮어버리고 출장 가서 조사하고 그러면서 일반인들에게는 전혀 반대의 별건 수사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특히 앞서서 우리 박민영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특수부가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은 검찰에 있어서 특수부라는 것은 보통 이제 기획수사, 하명수사, 게다가 별건 수사를 굉장히 밥 먹듯이 하던 곳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히 손을 대야 된다는 거는 이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 동일한 생각이었을 거예요. 근데 다만 지금 민주당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 검찰 전체를 저렇게 죄악시해버리고 적대시해버리고 하면서 가버리면은 그 중에는 분명 양심 있는 검사도 있고 민주당 출신 검사도 있고 검사에서 하시다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전체를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네네. 좀 급진적인 측면을 좀 줄여야 되는 게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이제 법안이 나오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그때 또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도 여기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때 좀 자세하게 요 이야기도 좀 찬반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이번 정권 들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기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코스피 5천 시대 만들겠다. 뭐 그리고 실제로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예, 3천을 넘어갔으니까요. 코스피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야, 드디어 이제 부동산의 시대가 아니라 부동산 불패가 아니라 이제 코스피 불패로 가나 하고 가보자 하고 이제 막 들어갔는데 갑자기 대주주 요건을 10억으로 5억인가요? 10억이죠. 10억. 50억에서 10억으로 줄이면서 50억에서 10억으로 그러니까 저희 네. 정권에서 그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으로 그때도 조정을 했었죠. 했었는데 네, 조정했었죠. 10억으로 롤백을 하겠다. 네네. 이제 이 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주식을 이렇게 좀 올려주겠다라고 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된 거야라고 하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좀 협의해 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도중에 얘기가 너무 길어지고 있고 그렇죠. 그 와중에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죠. 어제 주식 순자산 비율, 그러니까 PBR입니다. 이 주식 순자산 비율 PBR이 얼마냐는 질문에 너무 좀 황당한 얘기를 했어요. 10 정도 되지 않냐? 예, 이거는 지금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 민심에 좀 기름을 좀 불난 민심에 불을 좀 기름을 들어 부은 격인데 뭐 주식도 모르면서 지금 뭐 이거 뭐 주식에 관련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차라리 저런 답변은 귀엽더라고요. 저거보다 귀엽다. 더한 망언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가 있었죠? 뭐 예.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폐지 관련 토론하다가 아. 인버스에 투자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쉬운 말로 우리 증시가 망한다라고 하는데 베팅하면 되지 않냐.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를 또 뭐 하기도 하고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양도세 이슈 처음 터졌을 때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증시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매수 타이밍 아니냐고. 지금 사면 수익 실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타나 쳐라. 뭐 이제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경악스러운 경제관을 저희가 좀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죠. 세계사적으로 좌파 정권을 늘 경제 때문에 몰락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좌파 정권에는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저희 때도 사실 대주주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갑론을박이 있었죠. 특히 기재부는 세제의 가치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냥 세금을 많이 거두면 좋은 겁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걷는지 가치 판단하는 것은 정치권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가 기재부 입장에서는 기준이 10억이 아니라 1억이면 더 좋죠. 더 많이 거둘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재부 장관에게 이런 이슈를 주도권을 맡기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맞지가 않고요. 네. 저희가 50억으로 늘린 이유가 뭐냐. 기본적으로 대주주 그 기준을 산정하는 기간이 연말이에요. 연말. 맞아요. 그러니까 연말에 그 산정 기간에만 잠깐
그 주식 매도해서 그 기준점 아래로 내려가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합법적으로 조세 회피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증시 입장에서는 아니 대주주들이 연말만 되면은 다 매도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말만 되면 미국은 산타렐이라고 해서 주식이 치고 그렇죠. 올라가는데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만 침체를 하면 그냥 한다고요. 침체로 그러니까 네. 하락이 되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럼 누가 이야기한 거죠. 피해를 봅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네. 그런데 민주당이 얼마나 지금 단순 무식한 논리를 들이대고 있냐면 대주주와에게 감세를 해줘? 부자 감세 아니야? 아니 서민들이 반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식의 좀 이념지향적인 정책 노선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증시에 계속 악재만 쌓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보도가 또 대통령실에서 10억 유지하겠다라고 여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보도가 나왔는데 또 저희 들어오기 직전에 대통령실에서 사실 무근이라고 또 입장을 뭐 다 바꾼 건지 정정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거나 시장 입장에서는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굉장히 혼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말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시도 같은 방향으로 지금 망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어떻게 해야 오르고 어떻게 해야 떨어지는지도 모르면서 심지어는 이거 주가 순자산 비율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모셔다 놓고 증시 부양 코스피 5천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믿음이 없는 것이고요. 역시 우리 이제 개미들이 이렇게 된 미장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아니 우리 뭐 그 누구죠? 전 법사위원장 그분도 미장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진성준 자식들도 다 미장에 투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김동완 평론가님이 네.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아유, 그 지금 여권이시냐 방어해야죠.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공격을 어쩔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어떻게 보세요? 예?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책 집행 결정권자들, 결정권자는 아니죠. 구윤철 기재부장관 완전히 결정권자는 아닌데 정책 당국자들의 말 한마디가 정말 이렇게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게 여당 의원과 장관과의 이 질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긴 하지만 왜 과거에 늘 이런 게 문제가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체적 이름을 뭐 좀 되긴 그렇지만 뭐 갑자기 예를 들어서 이제 차비 요새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데서 여론이 반응을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쵸, 이건 그거보다는 이거는 이제 그분 근데 안 타겠죠. 뭐 저는 이해했어요. 그거는. 네. 그거보다는 이 논쟁은 훨씬 더 민감하고 좀 치열한 것 같고요. 음. 그래서 뭐 이것은 중간에서 뭐 막 이렇게 평론에 들어갈 계제는 아닌 것 같고 정책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집행을 했을 때 그 여파까지 잘 고려하면서 가긴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약간 늦어지는 것은 당내 아직 이견들이 있고 그 이견에는 각각의 논리들이 있어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그 저기 대주주 보유 자산 주식 자산 기준을 뭐 50억이냐 10억이냐라고 했을 때 각각의 예를 들어서 거기에 세제 개편안에 따라서 등장한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특실들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서 미세 조정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라고 뭐 저는 그렇게 뭐 취재한 결과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잘 갈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참 저는 이번 정권 들어서 이번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런 정책 얘기들이 그래도 국민들 속에서 소비되고 하는 모습은 앞으로도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어떤 하나의 정책은 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평가하는 또 잣대가 달라진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지켜봐 달라. 이게 좀 지켜봐 달라라는 양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켜봐 달라? 문제는 예.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좋은 거예요. 좋은 이슈잖아요. 네. 좋은 이슈라기보다 정정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생산성 있는 담론 형성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서도 하고 방송에서 또 비판도 하고 이런 것들은 그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지켜보면서 현재 여론과 민심이 이렇구나라는 하나의 틀거리로서 제공이 된다라고 보고 문제는 이런 건 전 좋다고 봐요. 근데 우리 윤석열 정권에서 어떻게 됐어요? 대파 때문에 망했잖아요. 대파. 그러니까 정책 그 집행과 수립의 과정에서 아무런 뭐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아주 그러한 사소한 것들 그런 것들이 상징이 되는 이런 것들이 후진적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뭐 다시 굳이 뭐 과거 얘기 꺼내서 뭐 이렇게 할 건 없지만 네. 전임 정권의 어떤 그 이슈와 논란의 발생이 무엇이었느냐 그리고 국민주권 정부의 이 논란이 무엇이었냐를 이렇게 좀 보면은 역시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논쟁거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구나.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 구윤철 기재부 장관의 어떤 이런 발언들은 네. 조금 뭐 신중할 필요가 문제가 있다. 있죠. 네, 문제가 왜냐하면 있고. PBR CV면은 네, 네. 지금 한 5천 시대가 아니라 한 3만 시대 돼야 돼요. 네. 이게 그 대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짧게만 네. 좀 반론을 드릴게요.
그 윤석열 정권에서 경제 지표 방어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 전쟁이 이제는 뭐 종전 임박을 했지만 3년 넘게 지속이 되면서 북유럽들은 6%대 물가가 지속적으로 인상이 됐어요. 올해도 아마 5%대 인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1%대 방어를 했거든요. 긴축 재정으로. 그리고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최초로 줄어들었던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유수 기관들, 뭐 OECD, 뭐 S&P 할 것 없이 윤석열 정권의 그런 긴축 재정 기조를 칭찬을 했어요. 물건 잡았다. 그럼요. 오직 좌파들만 비판을 했습니다. 경제를 잘 모르는. 그리고 긴축 재정을 하면 당연히 성장률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 왜 성장을 못하냐라고 다그쳤죠. 그 지금 이재명 정권 출범하자마자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돈을 100조 가까이 벌써부터 빚을 내고 뿌렸는데도 KDI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성장률 올해 0%대. 근데 물가는 2%대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부 항목들 뭐 대파처럼 따져보기 시작하면은 80%대 오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를 알면 민주당을 지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그쵸. 때문에 네, 이게 민주당이 대파를 끄집어내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 경제를 잘 모른다라고 하는 자인밖에 안 된다. 네네.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결론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돈을 뿌리면 물가는 올릴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게 아니 뭐 그 확실한 거죠.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쿠폰 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소득 주도 성장이어가지고 쿠폰 주도 성장이라는데 이 문제는요. 물가는 한 번 오르면 내려가기가 어려워요. 레치시 된다고요. 그럼요. 예, 다시 돌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 관리가 되게 어려운 건데 아무튼 원래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구윤철 이 기재부 장관의 이 PBR 발언은 앞서서 정몽준 이야기 잠깐 나왔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정몽준 그분이 버스비를 모를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사람 버스를 안 타봐서 몰라서 그렇겠다. 어디서 중요한 건 몰라서라는 거에 모두 다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구윤철 장관 이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사람 주식시장 모르네. 주식 안 해봤네. 그럼요. 아니 이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나라 인구 5억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랑 다름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재부 장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코스피 5천에 대한 정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5천 간다 오면서 대주주 요건 갑자기 10억으로 낮춘다고 그래가지고 세금 더 걷을 생각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찬물 끼얹은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기재부 장관 입장에서도 답답할 거예요. 솔직하게. 왜? 세금을 지금 거둘 수밖에 없어요. 지금 확장 정책을 계속 가면서 계속해서 돈을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정말로 증세 없는 복지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선가는 세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세금을 어디서 거둘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법인세 진짜 쥐어짜도 더 이상 나오기 힘들어요. 거기다가 미국에다가 지금 억지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됐잖아요. 그럼 법인세에서 더 걷기 어려워. 노란봉투법 뭐 이런 거 하면은 법인들 더 힘들 거야. 그러면은 법인세에서 더 걷기 어려워. 그럼 결국엔 뭘 걷어야 돼요?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 지금 국가에서 얼마 전에 210조 5개년 동안 투자하겠다고 그랬어요. 정부에서. 이 210조 어디서 만들 거예요? 이거 결국에는요. 서민들한테 걷습니다. 뭐에서 걷냐면은 서민들한테 걷기 좀 그러니까 종부세 걷을 거예요. 종부세, 재산세 이런 것도 올리기 시작할 거라고요. 양도세도 올릴 거고. 결국엔 세금이에요. 세금 아니면 빚 둘밖에 없어요. 앞서서 국채 비용도 말씀 주셨는데 지금 국채 비율 그래서 56%인데요. 이재명 정권 안에 60% 갑니다.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 전에 모든 정권들이요 40%를 마지노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가 진짜 이 부분을 꼭 지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생각을 바꾸셨으면 다행인데 우리나라 빚이 얼마여도 상관없다. 우리나라 기축통화국 될 거니까 상관없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유시민 전 장관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에이 설마 그렇게 얘기했겠냐고. 이거 거짓말이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자료 화면이 나왔어. 그럴 정도의 문제니까 이 생각은 진짜 바꾸셔야 돼요. 빚을 이 정도로 가져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기재부 장관 입장도 분명히 이 세금을 거두려고 그러는 입장도 이해는 하겠으나 그러려면 전체적인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한 우려를 좀 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아니 해요. 김석열 그 수석 최고는 왜 그러세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 세금으로 부동산 안 잡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 세금 아니면 답이 없는 거 같아요. 세금 아니면 빚이에요. 믿어봐야죠. 어쩔 수가 국채 없잖아. 국채 발행하신다잖아요. 네. 강훈식 비서실장께서. 짧게 그냥 네네. 아이 설마 그렇게 하겠어 안 한다고 했는데. 아이, 이제 전 기다려 볼래요. 구윤철 기재부 장관께서 굉장히 이번 뭐 사태를 계기로 쓴 약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께서 가만히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지금은 장관을 맡으신 거지만 역대 정권에서 정말 계속 잘 나가던
정통 관료를 하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맞아요. 그죠? 예. 이번에는 관료셨죠. 예, 전형적인. 그렇죠. 핵심에만 있었어요. 그 예, 말씀으로 모든 걸 다 대변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랬고 그래서 이번에 그 관료시니까 한국 주식 못할 거 아니에요. 이해수가 걸리니까. 또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모르실 수도 네. 있죠. 뭐 예, 우리가 그런-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예. 측면이 하나 있고 신박한 근데 예.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저 장관께서 정부 정책 수립할 때 개인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나 우리 정말 개인과 서민의 입장에서의 여론을 한번 살펴보고 정책들을 조정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어떤 이런 국면이 하나의 쓴 약이 됐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정어린 조언을 좀 드리자면요. 우리가 이렇게 증시라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세제를 바꿔서 증시를 부양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금융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가 같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책의 목적이 세수를 걷는 게 아니라 증시를 부양하는 거면 주무부처가 기재부가 아니라 금융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기재부 장관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부터가 업무 관할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기재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금을 무조건 많이 거두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잖아요. 주무부처죠. 세제를 네. 담당을 하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정책의 목적이 세금을 더 걷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기재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말이 꼬여요. 그러니까 부처 간에도 입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S&P, 그 제 애정어린 조언을 드린 거예요. 진짜 그 코스피 5천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좀 주무부처가 증시 부양의 전문성이 있고 좀 관할이 있는 그런 곳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맞다. 기재부 장관 훌륭한 분이시죠. 그래서 이해가 안 돼. 정책실장 지금 대통령 정책실장도 기재부 2차관 출신이에요. 저는 관료 출신이 법 일단 만들어보고 망하면은 그때 바꾸면 되죠. 이런 말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네. 그래서 네, 이런 식의 상황이 반복되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마디만 보태면은 아니 나는 이거 관련해서도 문제인데 지금 주식 시장도 이렇게 모르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도대체 왜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 난 따라하는 이해를 거 할 아닐까요? 수가 없어요. 근데 아니 워낙 스테이블 코인 만들면 누가 씁니까? 윤석열 계엄 터졌을 때요. 베트남에서 한국 돈도 안 바꿔줬대요. 실제 돈도 아예 안 바꿔줬대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코인을 누가 쓰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왜 이렇게 진행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진짜로.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좀 이 경제 쪽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저는 뭐 말을 좀 많이 줄이겠습니다. 5천 시대 열면 좋죠. 열면 좋죠. 당연하죠. 코스피 시대 5천 시대 열면은 열어야죠. 열어야죠. 열어야 된다라고 보고 네. 사실 진작에 열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 이렇게 간다면 사실 열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드릴게요. 짧게. 네네. 그러니까 이 증시도 기업이 성장하면서 우상향을 해야 그게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거지. 원래 우리나라의 어떤 이를테면 기업 가치가 100조짜리인데 네. 시총만 억지로 돈 뿌려가지고 200조 늘려놓잖아요. 그러면은 다 공매도 포지션 잡아요. 그러니까 결국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 뿌려가지고 증시를 부양한다라고 하는 게 환상에 불과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300 올라도 200 떨어지면은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먹는 사람 따로 잃는 사람 따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를 지금 이렇게 함몰될 게 아니라 노란봉투법 뭐 상법 개정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기업들 네네. 펀더멘탈 망가뜨리는 악법들 이런 것들부터 중단을 시켜야 돼요. 노란봉투법을 하면서 기업 펀더멘탈 망가뜨리면서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면 그때 가서 법 바꾼다라고 하면서 코스피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돈으로 거품 끼우게 만들겠다 이 말밖에 안 됩니다. 진보 정권의 가장 큰 앞에 닥친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경제인 것 같아요. 이런 쪽의 문제들을 빨리빨리 지금 너무 좀 처리가 늦는 것 같은데 빨리 결정을 내려서 뭔가 좀 확실한 답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왜냐면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럽잖아요. 뭐 양도세 부과 문제도 그렇고 좀 뭐 대주주 관련 이야기도 그렇고 5천 시대로 가려면 이런 문제부터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 투자자 위주로 좀 많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한국 주식을 좀 많이 샀으면 좋은 환경 이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은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그게 네네. 당연하죠. 그리고 모든 정부의 가장 핵심 과제는 경제와 민생이죠. 그것을 1순위로 두지 않는 제가 보기에 그런 정부는 없었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 5천 시대를 빨리 열어서 네. 개개인들이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가 하루 빨리 오기를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부동산세는 뭐 안 올리시겠죠? 근데 이게 네, 저 다주택자라 아마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사실- 또 한번 예, 얘기해 보시죠. 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제가 민주연구원에 있으면서 대선 공약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관여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내놨던 게 사실은 종부세 폐지였어요. 맞아요. 예, 네, 종부세 폐지를 폐지한다고 민주당에서 했어요. 던지자. 민주당에 던지면 이거 진짜 이긴다. 그럼요. 그때 그거 던졌으면 이겼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안 됐을 하지만 거예요. 토지공개념이 나왔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나름 많은 교수님들 이런 걸 받아가지고 정책을 올리는 사람이니까 네네. 준비를 많이 해서 올렸잖아요. 근데 이제 위에서 제가 특정 몇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 요 앞에서 거론된 몇 분 중에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이걸 대하는 방식이 딱 이거야. 이걸 해가지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뭐 이런 세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야 이거는 우리 당의 이념과 맞지 않아. 세제를 이념으로 보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좀 퇴장을 하시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향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통령 하는 대로 좀 당에서 이런 거는 좀 막지 말고 좀 가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런 부분은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은 경제 특집을 한번 해가지고 뭐 세제나 뭐 이런 네. 쪽 해가지고 민주당 분들 좀 많이 모셔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번 여쭤볼까 싶기도 해요. 예, 이런 분들이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저도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도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라는 말씀 그리고 저희가 특집도 한번 마련해 보겠다라는 말씀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또 저에게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똘똘마니님께서 10,000원 또 저에게 후원해 주셨고요. 내용을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은 좀 이전 이야기가 다시 나올 것 같아가지고. 자 그리고 샴발라님께서 또 역시 10,000원 후원해 주셨다는 말씀까지 저희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장관에게 전 대표에게 배신감을 토로했다. 라는 기사가 나와서 이것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니, 좀 제가 맞을 시동 좀 차례인가요? 거나요? 예, 부릉부릉하나요? 또 속에서 네.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다면 계엄 사태는 없었다. 그럼요.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한동훈이 당대표가 아니었으면 비상계엄도 없었을 거라고 저는 단언한다니까요. 그래요? 그럼요. 한동훈이 오. 비상계엄 유발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야당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 아무리 특검하겠다, 뭐 국조하겠다라고 얘기해도 대통령이 제2요구권이 있고 여당이 한뭉터기로 뭉쳐 있으면 100석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면 제2요구 방어가 가능해요, 물리적으로. 그런데 왜 이런 방어선이 깨졌죠? 한동훈 전 대표가 알량한 그 8표를 가지고 이탈표를 만들겠다라고 협박질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막판에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사람들은 당원 게시판 이슈로 수세에 몰리니까 이런 식이면 김건희 특검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다가 공공연히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비상계엄 책임 물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는 게 뭐 익히 알려진 바로 민주당의 입법 폭거들이 있었잖아요. 아니 그 전에 민주당에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 의석수를 안 뺏겼으면 모든 게 다 불가능했었던 일 근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한동훈 전 대표가 그것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잖아요. 전 대표 선거를 거지같이 해가지고 그때 선거를 친 건데. 예. 아니 그때 충분히 저희가 어필할 만한 호재들이 많았습니다. 네. 제가 민생토론에 제가 아니 근데 그때는 대통령이 좀 갑자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호주 장관 뭐 저 대사 보내고 이종섭 전 황상무 씨 이야기도 좀 있고 이종섭 전 장관에 네. 대해서 그 출국 금지 조치가 법무부 장관 결재권이에요. 한동훈이 하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인도 그래요? 모르고 대통령실도 모르고 MBC 기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공항까지 나와가지고 취재해가지고 보도를 낸 아니 게 그때 총선 시발점이었어요. 때 한 번 네. 정도는 역전했었어요. 국민의힘이 그래서 바람 탄다라고 얘기했다. 근데 그것도 갑자기 황상무 의료개혁 씨. 가지고 저희가 그 네. 저관여층들의 표를 가져왔던 건데 한동훈이 말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이종섭 황상무 뭐 악재 맞죠. 저도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런데 민주당은 악재가 없었나요? 뭐 양문석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악재들이 있었습니까? 되게 그런데 시원시원해서 좋네요. 아니 예. 민주당은 자기 악재를 숨기고 어떻게 다른 이슈로 묻으려고 하고 극복하려고 하는데 한동훈은 이재명 대표보다 자기가 이종섭 황상무 이야기를 더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이종섭 황상무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죠? 막말로 황상무 무혐의 나왔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도 대사라고 하는 것은 안 그래만까지 거치는 공인 중의 공인이에요. 대사로 피고인이 탈출을 했다라고 하는 게 도망갔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형용 모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당이 설명을 해야죠. 잘못된 의사결정이었지만 더 전파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자가 발전하고 확대 재생산을 한 건 한동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에 저희가 민생토론회 같은 좋은 기획들 다 묻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가 기획을 주도했었는데 그때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자영업자들이 미성년자들 술 담배 잘못 팔았을 때 1차부터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문 닫으라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거 3개 부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 바꿔버려서 이거는 한 매체 조회수만
800만 회가 넘게 나왔을 정도로 반응이 폭발적이었고 저희가 그런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한때 저희가 역전 가능성까지 나왔던 거예요. 맞아요. 막말로 한동훈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170석 얘기 나올 때 한동훈은 인기가 없어요. 다 정권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정권이 만든 호재를 본인이 자가 발전으로 우리 치부를 자기 입으로 들추는 방식으로 해서 말아먹었지 않습니까? 총선 말아먹은 건 한동훈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 때문에 총선 졌다? 여의 전제부터 전 동의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총선 말아먹었으면 좀 자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당대표 나와가지고 당대표 되자마자 8명을 이탈을 시킨 애 만에 대통령이 안 그래도 민주당에 그런 얼마나 많은 압박들이 있었어요. 30차례 줄타냈과 그런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도움이 되기는커녕 왜 내부 총질만 했으면서 네네네. 그렇게 해서 내몰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했으면 당연히 그 원인 제공한 한동훈도 책임이 근데- 있죠. 근데 왜 남들처럼 제가 얘기를 합니까?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한동훈 왜 이거 좀 한동훈- 보내줘요. 네. 한동훈 대표님한테 네. 이 방송 좀 보내줘 제발. 좀 들어야 왜 돼요. 한동훈 전 대표가 아, 정책도 얼마나 무식한지 무슨 자영업자 네. 육아휴직제를 하겠다. 배신을 했는가가- 오늘 상품권 10조를 뿌리겠다. 네. 뭘 알고나 얘기를 하든지. 이게 주제가 아니라 네. 왜 김건희 여사는 이렇게 아직도 생각할까? 아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대변인님께서 박민영 대변인님 말씀하신 대로 쌓인 게 많아서 그렇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 그럼요. 아니, 제가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으로 일하면서 이 정도의 감정을 느낄 정도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갑갑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김건희 여사도 잘못한 거 많죠. 그런데 전 옛날에 그 강성범 선배 수다맨 보는 것 같았어요. 제 한동훈만 나오면 제가 예, 인내심 발휘가 안 돼서. 한동훈은요. 계속 하는 거 있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 디올백 잘못했죠. 그럼 네.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좌파 진영에서 심지어 서울의 소리에서 MBC가 보도를 못하니까 서울의 소리를 와가지고 그거를 보도를 했을 정도로 그건 취재윤리상의 문제가 있는 사건이었어요. 잘 아실 거예요. 몰카 범죄예요. 그거는. 근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도 언급을 못하는 거를 왜 김경률 씨를 비롯한 한동훈계가 왜 자기 입으로 먼저 끄집어냅니까? 다 묻힌 이슈를. 자폭이죠. 자폭.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것은 토론이랑 똑같아요. 제한된 시간 동안에 올바름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대중을 설득을 할 수 있느냐, 레토릭을 구사하느냐가 선거인데 우리 편 잘못된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데 이기겠습니까? 이기는 게 더 이상하죠. 그러니까 네. 이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면 이런 아마추어들에게 선거를 맡긴 게 책임인 거예요. 그게 제일 그리고 큰 문제예요. 그 아마추어들이 그렇게 선거를 잘못 이끌었으면 자기 반성을 해야지. 네. 선거 끝나기도 전부터 누구 때문에 졌다, 뭐 의대 담화 때문에 졌다. 유일하게 지난 총선 때 저희 호재가 의대였습니다. 90대 10이 나왔던 이슈가 의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마저 여당에서 정부의 핵심 정책을 여당이 일주일 전에 반대하고 나서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죽이 되건 밥이 되건 일단 끝까지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식의 총국들이 펼쳐지니까 네네. 당연히 선거 지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배신감을 토로했는데 그 다 배신감 토로하는 게 한동훈 맞다. 때문이다. 네. 그렇게 다 이야기하는 한동훈 게 때문이다. 맞다. 이게 다 한동훈 대표 때문이다. 전 대표 저 때문이다. 불난집에 말씀하시는 것 한번 기름 좀 부어주세요. 기름 한번 예, 붓자면은 네네. 무슨 일단은 정치를 잘 하셔야죠. 그러니까 초반에도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민주국가의 그 정치 운영 원리는 이당치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러면은 윤석열이라는 시각에서 한동훈은 뭐였냐 여기서부터 봐야 되거든요. 이거 검찰의 기준, 자기 검찰 때 있던 후배 기준으로 저 사람을 봤다. 저는 비극의 시작은 여기에 있었다. 너무 후배로만 봤다. 그럼요. 집권 여당의 질서 안에서 존중하고 그 안에서의 파트너십을 맺어가는 맞아요. 과정을 네. 너무 아마추어처럼 했다. 왜? 그것도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정치가 뭘까? 식견이 뭘까라는 것을 보면 나와요. 전두환 보고는 정치는 잘했다. 요 정도의 식견, 요 정도의 정치 감각으로 이 거대 대한민국을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동훈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부터 삑사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당정 관계. 약간 좀 부하 직원으로 본 거죠. 그쵸. 시작부터. 그러니까 당대표가 아니라 말 안 네. 들으면은 까고 네. 그 검사 말을 안 동일체의 들어? 원칙을 아직도 내면화시키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한동훈을 그렇죠. 그랬던 것 바라다 같아요. 보니까 이거는 뭐 수평적인 당정 관계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말도 안 되는 이런 사태들이 굉장히 나타났다. 막 뭐 찾아가갖고 뭐 인사하고 90도 뭐 폴더 인사하고 뭐 이런 굉장히 나쁘끄럽고 보기 불편한 상황들이 연출이 된 것은 거기서부터 생각에서 출발한다. 윤석열이 한동훈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부터 출발한다. 저는 첫 번째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제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김건희가 그래도 윤석열보다 조금은 나은 것 같아요. 왜요? 조금은 아니라 뭐 요새 뭐 평론 많이 하긴 하지만 네. 이 사람은 그래도 깜빵 안에 있으면서 한번 반추해 보는 것 같아요.
이 정권 그러니까 나의 정권이 왜 실패했느냐를 나의 정권.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나의 정권이라고 생각을 이게 한다. 기본 시작은 그렇구나 그 관계 한동훈에서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완전 불구대천의 원수인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반추하면서 이것을 하고 있다는 두뇌는 어찌 됐건 이것이 뭐 전원이긴 하지만 그걸 있는 그대로 뭐 받아들인다라고 네네네. 하면은 근데 우리 윤석열은 어떻습니까? 그냥 뭐 밥 그리고 뭐 에어컨, 더위, 빤스, 러닝, 병원 막 이런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걸 보면서 확실히 김건희가 배후에서 지난 정권을 조정할 만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다. 그러니까 그 역학관계 속에서 윤석열이 한동훈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런 것이고 그 위에 김건희 여사도 김건희가 있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한동훈 대표를 봤을 때 그런 식으로 봤을 것이다. 그렇죠. 더 아래로 봤을 거예요. 오히려 윤석열이 보는 거 말을 안 듣네. 그렇죠. 이렇게. 예. 오빠 제 말 안 듣는데 뭐 이렇게 얘기가 그래서 들어올 수도 시작은 있죠. 그렇다. 네. 그러니까 뭐 그것을 부인하는 순간 나중에 저는 해석에서 많은 부분이 꼬일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네. 저는 알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 지금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많이 하는데 윤석열 씨가 한동훈을 바라보는 시각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윤석열 씨는 전체적으로 당 자체를 굉장히 자기의 하부 이런 세력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검찰 뽀개- 총장이었던 것 같아요. 보게려고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이준석 당대표 내쫓은 거 아니에요. 이준석 당대표를 그러네요. 내쫓다 보니까 거기 그 자리에 늘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있던 제가 가면 잘하지 않을까? 정치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거는 이준석을 내쫓고 나서 아마추어들이 들어오면서 발생한 문제고 앞에서 말씀하신 저 박민영 대변인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많은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여당이 그런 식으로 정부와 각을 세워버리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진짜 정치를 진짜 잘 몰랐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쵸. 아니면 네. 본인의 다른 제가 봤을 사적 때 감정 때문에 그랬는지 둘 다 몰랐던 둘 것 다 같아요. 몰랐죠. 네. 그러니까 두 분 다 선출직을 해본 적이 없잖아. 검찰의 최정점에 있던 그냥 정당의 사람들이 생활을 안 해봤죠. 그러니까 네. 선출직도 안 해봤지, 선거도 안 나가봤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의 말을 좀 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이 제일 엘리트로만 살아왔다 보니까 내 말이 무조건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이런 비극적인 결과로 나왔다고 봐요. 제 말에도 많이 동의하시는데. 야, 그럼요. 예, 동의하는 부분이 있죠, 당연히. 그 윤석열 이제 후보가 처음으로 국민의힘 왔을 때 이준석 네. 대표를 진짜 내쫓았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사람이었으니까 그것도 한번 좀 여쭤봐도 돼요. 이준석 대표 내쫓는 건 어떤 선택이었다라고 봐요? 뭐 일단은 사실 네. 그 정당인 생활을 오래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제가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어요. 이 정권이 내가 몸담고 있는 걸 떠나서 난 국민의힘 정권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든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대비실 나올 때는 나 검찰 관료 교수들 뒷바라지하러 들어왔나? 이 말까지 하고 전 나왔을 정도로 좀 객관적으로 봤습니다 사안을. 그러니까 근데 윤 전 대통령이나 한동훈이나 약간 그런 특성이 있어요. 특수부들 특징이 정보를 통제하려고 해요. 그리고 사람을 좀 이렇게 뭐랄까요 컨트롤하려고 하는. 근데 일을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뭐 그건 이제 그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와 처음 이게 관계가 망가지기 시작한 것도. 그 입당 논의를 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났는데 그 정보가 특정 언론사에 새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는지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가 말하지 않은 정보가 내가 왜 통제되지 않는 선에서 흘러나가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조금 위화감을 많이 느꼈고 아마 그게 좀 관계 단절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선거 때도 여러 가지 좀 갑론을박들이 있었고요. 네네네. 결정적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시 야당 대표가 아니라 여당 대표가 됐잖아요. 집권을 그렇죠. 했으면. 그럼 네네. 여당 대표라고 하는 것은 국정을 뒷받침해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 좀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여당 대표로서 국정의 청사진을 함께 그리는 느낌보다는 당 개혁을 하겠다. 여전히 좀 윤핵관들에 대한 그런 윤핵관이라는 표현도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요 적대적인 지금 한동훈계가 마치 개혁과 반개혁 세력을 나누는 그런 식의 프레임을 전 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투쟁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여당 대표답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죠. 뭐 올바르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했더라도 그걸 말을 네.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그럼요. 그 같이 맞춰갔어야죠. 말을 듣지 네. 않았다라고. 그러니까 축출 사건은 전 잘못됐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표현을 거고요. 해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감정선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의 다 가치 판단 이제 보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네네. 근데 이게 진짜 결과적으로 대통령 후보라는 게 사실은 당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당이
존재를 하면서 자기라는 사람이 선택이 돼가지고 오는 건데 윤석열 씨는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대통령 감이니까 그냥 여기서 빚이 없다라고 국민의힘이 생각했어요. 없었으면 당의 빚이 윤석열 대통령이 안 됩니다. 절대로 무소속으로 나와보라 그러세요. 되나? 죽어도 안 되죠. 국민의힘이란 당이 있었으니까 된 건데 그렇다면 그 당의 당 대표 자기보다 먼저 선출이 됐고 나이가 어리고 이런 거에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치 경험이 훨씬 뛰어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파트너십으로 갈 생각을 해야죠. 어쨌든 자신이 검찰로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정치해 본 적 없잖아요. 그럼 얘기를 들었어야지. 근데 그런 얘기 안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는요 남들이 잘못 가는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두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안 듣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감정의 골이 생기고. 근데 그걸 또 그런 식의 방식으로 그걸 대화로 풀고 차라리 자기 잘하는 소주나 먹으면서 좀 풀면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내쫓는 방식으로 했던 건 매우 잘못된 네, 건데였어요. 알겠습니다. 예. 짧게 뭐 한 말씀. 짧게? 예. 짧게. 네네. 저는 이제 그 국민의힘하고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혁신당 관계자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위로의 말씀을 뭐 드리고 싶은 것은 오, 네네.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이 양반은 정당 정치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에 대한 역사적 철학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향할 것이라는 청사진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적대적 보복 이런 사감, 복수 감정으로 일단은 정권을 잡긴 했는데 여기서 제가 위로드린다고 하는 부분은 바로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로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도 아니죠. 그게 사실 팩트니까. 대통령실 인사권의 상당 부분을 김건희가 틀어지면서 검찰 출신 인사들 다 거기서 막 빡빡 채우면서 아까 대변인 말씀했지만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민주당 때문에 대통령 된 거잖아요. 아니 뭐 또 그렇게 사실- 말씀하시면은 제가 조국 그 윤석열 검찰총장일 때 하고 뭐 그다음 저희 그 법무부 장관 그 추미애 장관일 때 그렇게 하니까 국민적으로 인기가 올라오니까 국민의힘에서 할 말은 아니죠. 아이고 그 저분 아니, 대통령 후보로 저- 해야겠다 그렇게- 지지도가 높으니까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는 건 저는 뭐 반 정도는 동의하는데 네. 왜냐면은 예. 그 안에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그 수사 그 정지 작업 그러니까 차후 행보를 위한 정지 작업이 꽤 빨리 시작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월성 원전 수사 사건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울산 사건이라든가 이 정권과의 약간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의도를 드러내는 수사들을 이렇게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와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아, 저 사람은 이미 그냥 준비를 하고 있었다 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물론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런 사람의 내면과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간파하는 건 사람 마음 간파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급속하게 이렇게 저기 그 성장시켜 줌으로써 저 사람에게 일정 정도의 플래시보 효과, 뭐 날개를 좀 붙여주는 뭐 그런 효과들은 뭐 부인할 수는 없겠으나 결정적인 건 그냥 자기가 준비하고 부인하지 했던 거예요. 없앴구나랄까 거기만 듣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고 입을 다물겠습니다. 제가 예. 이거는 좀 중요한 얘기라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예. 주제에 우리가 하나 더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서 예, 예. 그러니까 민주당 때문이 맞아요. 왜냐하면 저부터 시작해서 그 민노총, 윤석열 때문인데, 뭐 민노총, 참여연대, 민변 지금도 이재명 정권 출범하자마자 민노총 간부 출신이 장관하고 무슨 민변 출신이 후보자로 나오고 이런 지금 막장 상황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때 그런 거에 대한 굉장한 피로감들이 있었어요 국민들께서. 그래서 86세대가 기득권화가 됐고 이 기득권화된 86세대를 좀 청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치 문법에 얽매이지 않는 그리고 좀 강단 있게 개혁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윤석열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시대 정신이 있었던 그때 겁니다. 그랬어요. 맞아요. 결과적으로 네. 태제와 안티태제가 있는 것이고 원인 제공은 민주당이 한 것이고요. 지금 아니, 그 실수를 답습을 하고 있어요. 정교조 출신 지금 교육부 장관 과거 얼마나 많은 막말들을 했는데 이런 사람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욕할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잘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저는 믿습니다. 그때 그 실수를 다시 하지 않고 민주당이 이번 정권을 잘 운영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 잘해야죠. 무조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벌써 방금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과거 비판한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건 또 예. 아니잖아요. 네네. 또 앞으로 나가는 것은 그것대로의 연구와 지금 치열한 과정,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네. 계속 그런 식으로 발언하고 얘기할 알겠습니다. 예정입니다. 요 문제 플러스 사실 정권이 바뀐 이유는 부동산이었죠. 예. 근데 이 부동산 문제도 잘 뭐 정책이야 워낙 못하는 게 상수라서. 예. 죄송합니다. 제가 투자자라 자꾸 이쪽에 관심이 날 수밖에 없어요. 자, 계속해서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주제 마지막으로 짧게 좀 한 말씀씩 좀 들으면서
보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2025년 8월 대한민국은 누가 움직이나, 그러니까 시사저널이 매년 실시하는 그 설문조사가 있었잖아요. 영향력 조사를 했는데 1위는 뭐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됐고요. 2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금 회장이죠. 예. 3위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영향 있는 정치인 또는 행정 관료로 찍었을 때 전문가 부분에선 김민석 총리가 37.2%를 받으면서 1위, 2위와의 격차도 꽤 큽니다. 2위는 정청래 이제 민주당 당 대표죠. 일반 국민에서도 역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30%가 넘는 거의 40%에 육박한 숫자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지금 여권에서는 차기 대선 주자는 김민석 국무총리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민주당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이거는 좀 사실 국무총리나 자리가 별로 안 보이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예. 지금 굉장히 높은 비율로 1위를 차지하고 예.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어가고 있어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기 김민석 우리 총리께서는 총리 이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하신 분으로서 네. 우리 국민께 각인이 크실 거예요. 뭐 아주 저기 젊은 나이에 서울시장 후보까지 하시고 물론 그 사이에 많은 또 공백 기간이 있었지만 바로 또 이렇게 공백 기간이 엄청 길었죠. 예, 저는 길죠. 인간 승리라고 봅니다. 근데 진짜. 예. 그 인간 승리의 측면, 저 사람이 그런 그 공백 기간을 이 끊임없이 정치를 또 갈구하면서 연구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네. 그 전에 예전에 했던 그런 어떤 젊은 정치인, 투사형 이미지로서의 김민석 정치인의 워딩과 그 다시 복귀하셨을 때의 김민석 국회의원의 워딩들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전 느끼거든요. 굉장히 안정화돼 있고 숙성돼 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내란 국면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메시지들을 계속 내주면서 정치인 김민석의 자기 입지를 확보를 했다. 그리고 내란을 제일 처음 그렇죠. 예견을 했잖아요. 잡았던 사람이 그렇죠. 김민석 총리잖아요. 그냥 예. 근데 그것은 단순히 예견한다 정도의 느낌, 촉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 정황을 봤군요. 정황이 있고 정보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나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구나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또 사전 예방 차원에서 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야, 당신들 위험해. 이렇게 가면 위험한데 정말 맞아요. 계엄 가는 상황 온다. 이렇게 당신들 스스로 고립되는 상황에서 어떤 과한 액션은 계엄으로 연결된다. 그때 다들 나는 그랬어요. 네. 에이, 무슨 계엄 얘기까지 해. 말도 안 되죠. 장난 말도 안 돼. 그러니까요. 민주당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저렇게까지 예. 얘기를 했는데 네네. 진짜 그렇게 됐죠. 그렇죠. 네. 실제 그러니까 뭐 어떤 예언자적 위치까지 이렇게 가버린. 그러니까요. 그때 좀 예, 그랬어요. 그래서 맞아요. 안정적인 정치와 이런 것들, 안정적인 메시지. 그러면서도 그 과정에서 굉장히 세거나 아니면은 스스로를 독특하게 튀는 발언으로 스스로를 위치 지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이 전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 내란을 어떻게 하면은 잘 통합적인 측면에서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메시지가 좀 많이 나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네. 이 누적의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네네. 근데 앞으로는 또 모르는 거죠. 네네. 네, 그럼요. 아니 근데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 지금 조국 사면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예. 그 안으로 제가 올라올 들어가 수 보지 있는. 않아서 마음 안으로 들어가 보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대화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차기 주자 김민석 총리로 지금 좀 확보에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지표를 보면은 대통령은 안 나와 있거든요. 대통령을 제외한 조사라고 봐야 되고 네.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말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표심이 김민석 총리에게 가 있다라고 보는 게 적확하겠죠. 정확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대표로는 박찬대, 총리로는 김민석으로 친정 체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 정청래 대표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명청대전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어깨에 올라탈 수 있는 지금 유일한 그 행정 관료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네. 김민석 총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소울메이트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민석 총리가 민주당의 총선 당대표로 나올 거라고 90% 이상 확신을 합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김민석 총리가 제가 알기로 민주당 내 여러 유의미한 의사결정을 주도했던 네네네.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 그 김성열 최고께서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뭐 이념 정책에 막혔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좀 누가 기조를 깼는가. 왜냐하면 적어도 이제 민주당이 세제 관련해서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꿨던 건 사실이거든요. 지난 대선 국면에서 뭐 중도 보수 뭐 노선을 타겠다라고 하면서 52시간 유연화도 잠깐이지만 언급을 했었어요. 저는 그런 좀 전략 기획을 했던 게 김민석 총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이 굉장히 깊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리고 또 김민석 총리가 정계 입문을 했을 때 DJ 정권 때 그
총선 3, 40명 정도의 젊은 기수들을 다 준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민주당을 다시 좀 장악을 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조금 젊은 바람으로 좀 장기적인 그런 집권 플랜을 만들기 위해서는 김민석 총리처럼 좀 정당 경험이 깊은 사람이 행정 요직을 맡다가 당으로 돌아가는 것이 네네네. 전국을 운영하기 좋다 이렇게 네.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김민석 총리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위치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통 원래 서울시장 나온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총리로 가면서 그거는 이제 교통 정리를 지나간 했다고 얘기겠죠? 봐야죠. 예. 저 쉽지 않은 이야기고요. 지금 판단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다. 예, 왜냐면은- 지금 대선은 의미 없다. 그럼요. 지금 당장 얘기하면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인기를 그대로 가져간 김민석 총리가 굉장히 높게 나오겠죠. 그렇군요. 하지만요, 우리나라에서 다음 대선이 벌어질 때까지 그 이전 대통령 인기가 그렇게 좋았던 적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뒤로 가면 갈수록 벌써 사실 50%가 지금 깨지려고 그러는 지지율의 상황에서 추세가 계속 낮아지면 이거에 대한 책임 이재명 대통령이 혼자 질 수 없거든요. 민생이나 이런 지지율에 대한 하락에 대한 책임을 총리가 나눠줘야죠. 그렇죠. 총리가 나눠지게 되는데 그 책임을 다 갖고 갈 수 있느냐?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거품이다. 예, 이렇게 거품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이 정권과 함께 이제 다음 정권까지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사실 민주당의 다음 후보로 유력하다라고 본다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 있는 분들은 되게 어려울 다음번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뭐 박찬대 전 그렇죠. 원내대표라든가 뭐 정청래 당대표라든가 정청래 당대표는 사실 각을 좀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각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다음번에 자기가 해보고 싶어서. 근데 정청래 대표 얘기는 저는 대권 후보로서는 또 그렇게 누가 있을까요? 적절하지 않다고 보니까 조국 전 대표는요. 아니요, 저는 거기에 지금 네. 4위로 나와 있는 게 네네. 우원식 의장이에요. 아, 저는 우원식 의장의 예, 행보를 우원식 좀 의장. 눈여겨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국회의장이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하지 않는 게 관리였죠. 네네. 근데 이게 저기 정세균 의장 때 깨졌어요. 맞아요. 정세균 의장 때 의장을 하시고는 총리를 해버리셨단 말이에요. 총리도 했는데 대통령을 안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깨진 상황에서 우원식 의장은 어쨌거나 대통령과의 조금 거리를 두면서도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 중에서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우원식 의장이 다음번은 오히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근데 사실 그 동안에 있었던 그 총리들의 그 발자취들을 살펴보면 잘 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없죠. 그렇죠. 네, 왜냐면 없죠. 이전 총리는 지금 뭐 조사받고 있고 네. 그 전에 이낙연 총리는 뭐 지금 여기저기 옮겨 다니시다가 좀 책임이 그래서- 연동이 네. 되니까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저는 있다고 봐요. 왜 우리 저희 군주 민주라고 하잖아요. 정치인들은 이 물 위에 이렇게 떠다니는 존재, 국민이라는 바다 위에서 떠다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 파고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아무도 예측을 모르죠. 못하는. 생물이죠.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뭐 물론 여기에 이렇게 객관적 지표가 있긴 하지만 이 지표는 뭐 지금을 해석하는 뭐 잣대로서 의미 있다고 보지만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네네. 그러한 관점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 진짜 신뢰도가 너무 떨어지는 게 보수 쪽 인물에서 한동훈 1위예요. 이게 신뢰도가 떨어지는 조사야. 누가 1위였어야 됩니까? 당연히 이준석이 당연한 이야기죠. 네, 당연하다. 예. 예. 대선 후보 안 나왔잖아요. 대선 후보 나온 사람이 이준석. 근데 왜 진짜 이준석 대표 여기 있네요. 전문가 부분에서는 7위 차지했네. 3.8%. 안티가 많은 것도 영향력이라서 그래요. 맞아요. 시사저널을 믿지 않으십니까? 아이, 그보다는 농담 삼아 얘기한 건데, 근데 네.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이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고 저는 보지 못해요. 이미 왜냐면은 끝난 정치인이죠. 아니, 자기가 지금 죽은 줄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약간 좀비 같은 존재예요. 아니, 이게 저는 한동훈 대표 지지율 50% 나올 때부터 이 사람은 대통령감 아니라고 확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까지 얘기하려는 건 아니었고, 어쨌든 지금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봤을 때 저는 한동훈 걔라는 사람들이 그래도 개혁 세력으로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힘을 어느 정도 받을까 이거에 주목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상 지금 질이 멸렬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영향력이 과연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친한계 자체가 굉장히 불쾌한 집단이에요. 기괴하고 불쾌해요. 왜냐하면 한동훈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근데 원점으로 왔네요. 여러분들. 여기 밸런스 다시 왔네요. 이재명 한동훈. 이재명이 훨씬 정치적으로 값어치가 높죠. 그리고 그럼요. 한동훈은 뭐 어떻게 비교 대상이 됩니까? 없고 그리고 한동훈 자체도 부산물인데 그 개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누구보다 김건희 여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던 사람들, 그런 자리 못 받은 사람들, 이른바 떨거지들이죠. 네네. 사실 그런 분들이 지금 뭐 친한계랍시고 돌아다니는 건데 쇄신파가 아니라 분탕파에 가깝죠.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또 슈퍼챗 각자 선생님께서 5,000원 보내주시면서 이런 말을 좀 남겨주셨어요. 이거 약간 좀 센 멘트 해도 됩니까? 네.
박민영 뭐 괜찮아요? 발언들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세서 건희 씨는 주변에 박민영, 장해찬 이런 분들만 가득해서 네. 잘 안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제가 약간 순화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뭐 실세인가요? 김건희 여사 실세는 한동훈이었잖아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아니 법무부 장관도 하고 비대위원장 한 건 한동훈인데 저 같은 게 무슨 실세입니까? 저는 그냥 실무자예요. 알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어쨌든, 좀 보세요. 네. 팬클럽 그만하시고. 객관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각자 선생님께서 예, 박민영 대변인이 전해줬습니다. 아 재밌네요. 또 이렇게 어쨌든 한동훈이다. 뭐 약간 뭐 이런 이야기로 이런 결과로 가는 것도 재밌고 시사 이야기를 저희가 이렇게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대리만족을 느끼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또 제공하는 게 아닌가. 이것도 웃음의 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과성을 다해서 저희가 방송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도 좀 즐거운 웃음, 지식을 전달하는 웃음도 함께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세 분 고생 많으셨고 오늘 처음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네. 전 너무 재밌던데요. 너무 잘하시고 뭐 당황하시는 것도 하나도 강성규 굉장히 굉장히 지금 자리를 뭐- 위협하는. 당황하고 있고 지금 당황하고 있고 긴장하고 그러면 안 있고 돼. 일부러 좀 세게 방송은 방송이 무서운 게요. 자리 비우잖아요. 날아갑니다. 그럼요. 함부로 아프면 안 돼요. 함부로 자리 비우면 안 책상 돼요. 한 줌만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님 네네. 아프시면 안 됩니다. 아프지 마요라고 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어쨌든 너무 재밌었고 시간 되시면은 예. 자주 뵙고 예.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자주 좋겠습니다. 불러주시면 알겠습니다. 또 알차게 또 준비해서 알겠습니다. 집권 여당 패널에 이 기쁨과 품격 오, 그래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진짜 품격이 있으셨어요. 그럼요. 네, 오늘 아까 좀 뭐랄까 좀 세게 얘기하실 부분도 있었긴 한데 좀 품격 있게 마음을 잡고 이야기하시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정선의 대표처럼 하면 안 돼요. 네네. 책임지면서 해야지. 그렇다고 성필이 형님이 품격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분 품격이 없진 않죠. 예, 예. 인격도 있으시고, 예, 그렇죠, 그렇죠. 이 품격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아주 오늘 방송 즐거웠습니다. 언제나 생방송 아침에 10시 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요. 닭간다 많은 시청 그리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요일날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